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말을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말 나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청산유수 미사여구가 들어간 사람보다는 뭔가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심지어 어쩔 때는 이 정도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는 그런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화의 고수가 아닐까.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대화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화가 어려운 건 원래 당연하다.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살면서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이 책의 저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말하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25년차 베테랑 아나운서 한석준 아나운서님을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이번에 대화의 기술이라는 새 책에 저의 생각, 대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대화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지난해 출간하셨던 말하기 수업 책도 네.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던 부분은 작가님께서 네. 아나운서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두려웠던 때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제가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본인이 말을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말을 시켰을 때 그거를 두려워하진 않았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네. 실제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방송국에 들어와서 네. 그 대단한 선배님들을 뵙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많은 거였구나. 그럼 말을 잘하는 건 뭘까? 네. 내가 저 선배님들처럼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많이 한 거죠. KBS 공채 아나운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말하기, 어투, 뭐 외모도 있을 테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한 기수마다 몇 명 뽑지도 않고 그 자체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대중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나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쨌건 시험에 합격을 했잖아요. 예. 저는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시험을. 한 방에 붙으셨네요. 네네. 예.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 한 번에 붙은 거니까, 그리고 붙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들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주니까 그렇죠. 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거봐, 역시 나는 말은 괜찮아. 그랬는데 선배님들을 보는 순간 나랑은 다른 거예요. 저게 진짜구나. 나는 그럼 뭐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많은 거였네. 그럼 이 말이 많은 거를 잘하는 거로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연구를 한 거죠. 다행인 건 좋은 교보제가 많았으니까. 주변에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할 때 특히 말 많은 선배들 한번 붙잡히면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귀에서 피가 난다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예전 제 직장 선배 중에서는 휴가 간다라는 얘기를 꺼냈더니 휴가가 왜 베케이션인지 아냐, 바캉스인지 어원 아냐. 설명합니까? 네, 어원. 바캉스, 그게 원래 불어인데 그 불어가 왜 거기서 나온지 아냐.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 노동자에 대한 무슨 존엄성이 나오고 이렇게 가서 1시간 반을, 정말 거의 농담이 아닙니다, 1시간 반을 그냥 휴가 간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있습니다. 그랬던 선배 있잖아요. 분명히 말은 많은데 잘하거나 그런 거랑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네. 있죠.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제가 아는 걸 말하는 걸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거울 치료처럼 느끼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안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안다 삼형제. 네네. 예. 근데 그분은 뭔가를 알 때 그런 식으로 정말 깊게 제대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죠. 예, 있죠. 그리고 그거를 다 설명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누구나 그렇게 우와 너무 재밌어 하고 들어주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관심 없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안다 삼형제라는 말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안다 삼형제. 네. 근데 동시에 저 사람과 대화하는 건 그렇게 즐겁지 않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경험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출간된 책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초반에도 언급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 에서 전현무 아나운서와 함께 출연했던 걸 저도 잠깐 봤거든요. 캠핑이요? 예. 네. 그때 작가님 모습을 보고 리액션이 너무 좋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따뜻한 느낌을 이렇게 주시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뭔가 났어요. 그냥 대화하는 걸 두 분이서 보는데도 댓글도 실제로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고요. 좋은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되게 잘 됐고 그 프로가 네, 그리고 네. 그 프로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 분이 참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날 녹화를 한 저의 소감은 네. 내가 이거 잘한 거 맞나? 였어요. 왜냐면 현무 씨가 참 귀한 자리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신 건데 네, 네. 제가 거기서 막 말을 재밌게 해서 웃기거나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 어.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무슨 에피소드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 너무 친한 사이라서 마음 편하게 약간은 멍 때리듯이 그렇게 녹화를 하고 온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재밌을까? 네. 재미가 없다면 나는 저 팀한테 큰 민폐를 끼친 건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네. 근데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좋게 봐주셔서 그 점에 있어서 감사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죄가 나온 편을 네. 여러 번 봤어요. 네, 네. 뭘 좋게 본 거야 도대체? 그러고서는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요새는 재밌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네.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편안한 대화 상대가 좀 더 필요하거나 그리웠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대화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경청을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요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정말 편하게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는 사람이 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대화에서 전현무라는 사람에게 제가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대화 상대로 받아들이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또 너무 인상 깊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화는 사실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딱 들으면은 좋다.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좋은 대화가 마음에서 어떻게 시작될 수 있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짧게 축약을 해서 좋은 대화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참 제가 전작 이제 말하기 수업도 그랬고 이번 책도 쓰면서 내내 사람들과 말하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본인이 엄청나게 청산유수 네. 미사여구를 아주 멋있게 쓰는 그런 말하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말을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말 나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청산유수 미사여구가 들어간 사람보다는 뭔가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그 편안한 가운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심지어 어쩔 때는 이 정도까진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는 네. 그런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화의 고수가 아닐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본다면 말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인 거죠. 거기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이런 것들이 대화인데 어느 순간 약간 그런 것들보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용도로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네, 애초에 네. 인간이 언어가 발달하는 이유가 정보 전달이었으니까. 네, 네, 저기 네. 가면 먹을 게 있다. 네. 저기 가면 위험한 동물이 있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네, 시작된 네. 거니까. 정보 전달은 여전히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네. 감정과 감정은 뭐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겠지만 저는 대화에 의해서 만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만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감정과 감정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행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 전달, 마음 전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래서 진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네, 그리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뭐 이런 대화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은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이건 한 사람만의 잘못도 아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언어로 좀 말을 해야 한다라고 대화의 기술 네. 책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네. 비타민이라는 건강 프로가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 프로의 고정 패널로 출연할 때 네. 어느 날 불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네. 그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네. 불임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캐치볼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사람과 기가 막히게 잘 받는 사람이 있으면 던지고 받고 하는 게 쉽다. 근데 받는 사람 실력이 엉망이어도 기가 막히게 던지는 애가 그 글러브에 정확히 던져주면 받을 거다. 네. 던지는 사람의 실력이 엉망이어서 이상한 데다 던져도 받는 사람의 실력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든지 그걸 받아낼 거다. 네. 문제가 생기는 건 던지는 사람도 잘못 던지고 받는 사람도 잘못 받을 때이다 라는 얘기를 불임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정말 엉망으로 말하는 사람도 기가 막힌 경청 능력을 가진 사람과는 대화가 돼요. 그렇죠. 둘 다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겼을 때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네. 사람 말 좀 똑바로 알아들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과연 그게 듣는 사람만의 책임일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보통은 탓을 하거든요. 왜 내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듣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의 잘못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결국 말은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신뢰감일 것 같습니다. 신뢰감. 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 대화를 하면서 말로써 신뢰감을 조금 더 줄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수업에서도 그런 내용을 쓰긴 했는데 아나운서들은 기본적으로 신뢰감 혹은 전달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그렇죠. 때 발음 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말의 형식 자체가 아주 예뻐야 그래야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저 하재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목소리를 어떻게 연습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냥 왜 초반 영상들은 얼굴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때 틀어놓고 볼 만한 영상이라고 저는 저 굉장히 초반에부터 봤거든요. 근데 그 20분짜리를 듣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네. 연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그냥 원래 목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좋게 타고나신 분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하면 자기 몸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로.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 생각보다 쉽게 교정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교정돼요. 물론 내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 사투리가 아주 심한 사람은 그런 발음이나 말의 억양이나 이런 걸 교정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그렇게 사투리가 심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발음도 발성도 생각보다 금방 교정됩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 호감이나 신뢰감을 주는 게 꼭 발음과 발성이 전부 다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꼭 그렇지 않은 좋은 사례들을 실제로 살면서 많이 만나요. 저 사람은 뭐 발음 발성과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는 내가 너무너무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여기서 신뢰라 하면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 것 같은 믿음. 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줄 것 같은 믿음. 나한테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은 믿음. 이게 말하자면 말하는 사람의 안전감이거든요. 네. 이런 걸 채워줄 거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는 상대는 꼭 발음과 발성이 다가 아니더라 라는 거죠. 일종의 발음과 발성은 좋은 플레이팅 또는 패키징이라고 친다면 그 안에 내용물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하네요. 뭐 패키지가 엉망이어서 안 그렇죠. 되는 거고 네. 패키지 너무 예쁜데 음식이 엉망이면 네. 그것도 싫어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쪽을 더 내가 빠르게 연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뭐 발음 발성 연습 금방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더 내 생각을 바꿔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말하는 화법, 내 대화하는 화법 혹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의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최적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발성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의 범위가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다른데 이게 이제 보이스 코치 같은 그런 노래를 가르치는 분들, 보컬 코치죠. 네. 보컬 코치 분들은 저랑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분들은 이 폭 자체를 넓히는 걸 더 중요시 여기죠. 네. 좋은 소리를 내면서도.
하지만 저는 말하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의 딱 중간이 내가 내기에는 가장 편한 소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사실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내 몸에 제일 적합한 좋은 발성법을 익히는 데는 나한테 가장 편안한 피치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이 책이 제가 봤던 말하기와 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 중에 사실 제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제일 좋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적을 만드는 대화가 있고 네. 내 편을 만드는 대화가 있다. 진짜 이상하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악의 없이 하는 말인데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반감이 들고 적이 돼요, 약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호감을 갖게 되고 저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작가님의 책에 보면 작가님 대학 시절에는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소위 요즘 말로 팩트로 두드려 패는 게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부끄럽게도 그런 경향이 아나운서 되고 나서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네,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도 한동안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것들을 정말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 설명을 아주 똑바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를 잘 알아듣는 상대방들이 잘 알아들은 거고 대화가 잘 된 거고 이 사람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이 더 발전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아주 정확한 워딩으로 딱 짚어서 말을 해주는 게 제가 후배들한테 그랬거든요. 네. 제 선배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과연 그게 옳은 거냐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네. 그렇게 팩트로 후드려 패는 네, 거 네. 그게 과연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이게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은 당연히 기분 나쁘지라고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한 30대 중반까지의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당시에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후배들한테 대했던 대화 이런 것들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말을 했던 그 상대방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그 정확한 조언이 그 당시 그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 그 조언을 받아들일 애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오로지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빠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아니라 받아들일지 말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내 과거가 너무너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런 거죠. 부끄럽죠. 여러분, KBS 아나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합니다. 이 말은 너무 위로가 되는데 가끔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말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생각 떠오르면 부끄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죠. 예.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멋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 아드님의 말씀은 저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은 오늘 잘못한 걸 오늘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잘 때 반성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대학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10년이 지나도록 몰랐다고요. 저의 그런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며 상대방들을 기분 좋게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는 거를 몰랐다고요. 말을 해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팩트로 후두려 패서 소위 말해서 약간 두려움이나 공포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이런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거기에 정말 1%만 첨가를 하자면 네. 내가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말로 그분이 뭔가 잘못된 거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살면서 나에게 날아오는 그런 날카로운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한 사람은 못된 놈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못된 놈이었고 그걸 되게 늦게 깨달은 거죠.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말버릇이 있다. 이런 내용을 대화의 기술 책에 써주셨어요. 정말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개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만 오늘 얘기할 건데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시는 이 하와이 데저텍의 팬분들, 네. 구독자분들께서 나는 이 말이 더 싫어라는 걸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댓글로 사람마다 남겨주십시오. 다르니까. 네, 네. 제가 진짜 싫었던 말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요예요. 그게 아니라요. 네. 그게 아니라요. 근데 이거 참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써요. 진짜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써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써요. 그게 앞에 아니도 많이 붙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뭐 변형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걸 아. 정말 절절히 깨달았던 건 K에 있던 시절에 네. 어떤 후배를 보고 생각한 거였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허. 네. 근데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저 말 쓰나? 나 저 말 쓴 적 있나 없나? 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를 정도로 제가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네. 어떤 일이었냐면 그 후배가 지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혼나는데 또 이렇게 늦게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요 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각을 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사정이 있겠지. 있겠죠. 네, 뭐 네. 그냥 미쳤다고 늦게 왔겠습니까 회사를? 뭔 일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에게 뭔 일이 생겼고 내가 왜 늦었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진짜 제 시간에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늦은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이게 우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하면 되죠. 그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의 억울함이 너무 끌어오르면 그걸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니라요. 이걸 먼저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풍경이 너무 생생해요. 되게 날씨가 좋았고 아나운서실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고 네. 아나운서실이 이렇게 내다보면 여의도 공원이 보이는 자리거든요. 어. 여의도 공원에 막 파릇파릇 나무가 막 싹이 돋아오는 그 풍경에 아침 9시 반에 혼나는 후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라는 말을 할 때 그 친구의 표정, 그걸 듣는 부장님의 표정, 이게 다 떠올라요. 아하. 그게 그만큼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아.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저 말을 썼나, 다신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아니라요 만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거봐 내가 뭘 했어. 내가 그랬잖아. 거봐 내가 뭘 했어.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말 혼내고 싶죠. 네, 화내고 싶고 혼내고 싶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실 책 뒷부분에도 나와 있긴 한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이러한 문제는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걸 해결해야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어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이 실패를 했을 때 해야 될 말은 거봐 내가 뭘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났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멋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거기서 거봐 내가 뭘 했어.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야 지금 그 주식을 산다고? 망해. 듣고 싶냐고요. 그게 난 이미 망했는데 내 주식이 이미 반토막이 났는데 그거 한 달 전에 사지 말란 놈의 그 올바른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내가 뭐가 궁금해요. 난 이미 망했는데.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더 중요한 거지. 너무 와닿습니다. 네. 적절한 이런 예시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너무 와닿고 이 대화할 때요 막연하게 외향인은 되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즐겨하고 내향인은 되게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럴 거라는 선입견도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 책에 보면은 스몰 토크가 중요하다. 네, 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외국 헐리우드 영화나 이제 서구권에 보면 그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스몰 토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거보다 먼저 설명하고 싶은 건 네. 스몰 토크가 서양인이라고 다 쉽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학들 같은 경우엔 스몰 토크를 연습하거나 배우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좌도 있군요. 왜냐하면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이나 스몰 토크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있다. 그러니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혹은 제 책을 보면서 스몰 토크를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자체로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발짝 더 발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그만 팁을 드리자면 사실 제일 쉬운 건요, 날씨입니다. 날씨. 네. 음. 왜냐면 이건 누구나 겪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해가 쨍쨍한 거, 하늘이 맑은 거,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온 거, 이건 누구나 아침에 나오면서 느꼈거든요. 어제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한 주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날은 아주 날씨가 맑지 않습니까? 네. 하늘도 아주 예뻤고, 그럼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저를 이렇게 좋은 장소에 불러주셔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마치 푸른 하늘처럼 제가 기분이 좋네요. 라고 얘기를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면 비가 오면 제가 기분이 나빴겠어요? 아, 이렇게 비가 오면서 날씨가 정말 촉촉한데 이런 촉촉한 대화를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스몰 토크를 잘하려면 기분이 좋은 게 제일 좋아요. 내 기분도 좋아야 되고 상대방 기분도 좋아야 되고. 네네. 그러니 날씨로 내가 얘기를 시작하겠지만 결론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아, 어떤 날씨든 간에. 그럼요. 그런 이제 날씨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우선은 제일 편하고, 공통 관심사를 네.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 지금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이 아주 대박 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딸 저희 집에 가면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케이팝을 좋아할 만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그런 나이다. 이렇다면 아파트 얘기가 지금은 참 얘기하기 좋은 주제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하기 되게 좋은 주제가 되는 거죠. 정말 날씨는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무적의 아이템 같은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요, 스몰 토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노하우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스몰 토크에서 바로 본론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네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거는 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과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의 스몰 토크를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 했던 스몰 토크는 정말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한 거였어요. 예를 네. 들면 인플루언서 협회에 가셨어요. 다 모르잖아요. 네. 다 모르는 사람들. 네. 그럴 때는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정말 공통점을 찾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너무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 자리가 어색해요. 그렇죠. 네. 어느 협회, 어느 학회 이런 데 가잖아요. 여기는 나도 어색해요. 근데 나만 어색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어색하고 얘도 어색하고 다 어색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색하다라는 말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참 어색하네요. 이게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확 공감할 수 있거든요. 네, 되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슨 뭐 학회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커피가 있다. 커피를 괜히 마시면서 이 커피 진짜 맛있는데요? 드셔보셨어요? 이건 괜한 말인데 얘기가 어쨌건 됩니다. 그렇네요. 먹어봤다면 먹어본 대로 얘기가 되고 안 먹어봤다 제가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공통의 화제여서 처음에 말하기 쉬운 부분이 될 거고요. 하재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인데 그분과의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 경우에, 그럴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느 정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가면 이게 또 불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너무 적으면 아직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느냐,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도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네. 전 커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따질 거예요. 왜 커피를 안 좋아하세요? 네. 아니 한국인의 국민 음료인데?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된 거예요. 나의 네. 스몰 토크나 아이스 브레이킹의 목적에 실패한 거죠. 그럼 빨리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쵸. 사실은 저도 이제 커피 끊으려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군요. 네네네. 뭔가 전환점을 찾든 아니면 다른 주제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꿀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화할 때 나만의
방패 문장을 만들어라. 아, 예, 이 부분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방패 문장이 뭔지 그리고 작가님만의 방패 문장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패 문장은 정말 방패죠. 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누가 나한테 활을 쐈어요. 화살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취할 수가 있죠. 네. 피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뭐 무공이 높으면 잡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걸 휙 돌려서 상대방에게 날아가게 할 수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무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건 방패를 들어서 막는 거죠. 일단 방패를 들어놓고 잠깐만 이거 굳이 막지 말고 피하자? 휙 피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방패를 들고 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방패 문장. 예를 들면 이래요. 무슨 학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Q&A 시간이 있겠죠. 네. 무서운 질문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어려운 질문이 날아오면 당황하거든요. 그렇죠. 당황하면 할 말이 있어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럴 때 방패 문장을 꺼내드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은 뭐라고 할까? 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 어. 오늘은 만약에 이상한 질문이 나온다면 무조건 이렇게 말하겠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 질문만은 안 나오길 바랬습니다. 어.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려운 것만 나오면 난 무조건 이걸 꺼내겠다.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정해져 있는 행동을 할 때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네네. 정했으니까. 네. 그럼 이걸 하는 동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뭐 하지? 어. 그래 일단 한마디는 막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네. 어디 페이지에 있는 답으로 할까? 아니면 나중에 더 연구해서 대답한다고 할까? 아니면 이것도 이해 못 하신다면 제 발표를 똑바로 안 들으신 거네요 라고 뭐 등등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네. 어쨌건 방패를 들면서 내 마음은 편하게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한 3초에서 5초를 벌 수 있습니다. 음. 뿅! 이걸 방패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안 쓰는 게 완전하게. 제일 좋아요. 네. 아니 어떤 질문이 날아올지 미리 대답을 하고 준비를 다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 음. 내가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이거 이외에 이상한 질문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나는 방패를 들어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방패 문장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만은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이게 방패 문장으로 보통은 하시는 건가요? 요새는 조금 또 바꿨습니다. 요새는 응용이 생겨서 요즘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예. 강연장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뭔가를 방패를 들긴 들어야 되겠는데 이 방패만 드는 게 아니라 방패를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합니다. 역시 하와이 대저택의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질문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요런 걸 생각해 놉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할 때마다 알 거 아니에요. 저 긴장했구나, 긴장했어 막 이러고 알 거 아닙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데. 나름 또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예. 나오면서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가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상대방을 한번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기분이 좋고 저는 시간을 벌었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KBS 아나운서를 하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말 잘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 뭐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정말 딱 이분은 진짜 말을 잘하는구나.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아나운서실에 있으면 매일 느껴요. 그렇겠네요. 매일 장점이 보여요. 저 형님, 우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한다고? 우와, 저 선배님, 이야, 이런 게 매일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발음이 좋지만 저 사람은 진짜 발음 정확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너무너무 발성이 좋은 목소리가 기가 막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KBS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많이 배웠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야, 이 사람은 뭐지?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네. 유튜버예요. 그래요? 네. 누군가요? 천재 이승국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영화 프로그램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 인터뷰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저도 연예가 중계 MC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할리우드 배우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내한을 하면 주어지는 시간이 10분이나 15분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연예가 중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윤발 씨가 한국 왔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네. 15분이면 카메라 세팅하는데 한 1, 2분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연예가 중계에서는 항상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이걸 꼭 따달라고 해요. 그게 1, 2분 또 걸리죠. 실질적인 인터뷰는 10분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떠드는 시간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어야 돼요. 그렇네요. 최대한 주윤발 씨가 말을 하게 네, 해야 된다고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은요, 그날 매체 한 30개, 40개, 뭐 많게는 100개 인터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고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할리우드 배우들 인터뷰하는 게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천재 이승국 씨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제가 진짜 나는 왜 저렇게 질문 안 했지? 나는 왜 쟤처럼 안 했지? 저렇게 했어야지 이 바보 같은 놈아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드웨인 존슨, 더 락을 인터뷰할 때. 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의 오래된 팬이고 당신의 레슬링에서의 기술을 가지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과 장난하면서 놀았다. 그리고 당신은 사모아인의 피가 흐르지 않느냐. 사모아인의 피가 흐르는 당신이 하와이에서 그 문화가 들어간 영화를 만들고 홍보를 한다는 거 당신에게 엄청나게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말 막 말을 신나서 하겠네요. 저는 할리우드 배우의 이런 반응 처음 봤거든요. 드웨인 존슨이 거기서 뭐라고 처음에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걸 딱 하자마자 자기 경호원을 불러요. 그랬더니 자기 핸드폰을 주면서 이거 찍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랑 좋은 얘기 할 것 같아. 이거 찍어. 그리고 경호원을 부른다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서 주윤발이야말로 저희들의 어렸을 때 영웅이에요. 그렇죠. 난 왜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저희는 모두 이쑤시개를 이쑤시개. 씹어먹고 자랐습니다. 네. 형님의 영웅본색 원투를 보고 모두 이쑤시개를 씹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모두 트렌치 코트, 아바 코트를 입고 모두 그놈의 잠자리 선글라스를 어떻게든 구해서 쓰고 다녔습니다. 저의 영웅과 제가 인터뷰를 하다니 영광이에요. 이런 말을 도대체 나는 왜 안 했냐 이거지. 나 너무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 영상을 보는데. 이 말이 상대방에게 주는 그 긍정적인 영향, 상대방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 그 상대방들이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평소에 안 했을, 다른 매체에 안 했을 말을 다 할 텐데 이걸 도대체 나는 왜 안 했냐고. 그 후회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승국 씨의 인터뷰는 저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려고 봅니다. 작가님이 공부를 하려고 본다고요? 얘 무슨 말 했지? 이 말 다음엔 나도 써먹으려면 나의 경험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지? 이거 공부하려고 봐요. 공부하려고 본다, 배우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이 해당 분야에 있어서 이 필드에서 정말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고 저서도 한 권뿐만 아니라 몇 권의 책을 내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분을 보면서 나는 배우려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이렇게 나한테 커스터마이즈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또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저도 지금 촬영을 하면서 작가님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칭찬만큼 좋은 대화의 기술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책에 써주셨어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승국 씨가 상당히 많이 설명을 이미 해준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까지도 장벽을 허물게 할 수 있는지. 그러네요. 그 헐리우드 스타들은 본인들에 대한 칭찬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받을 거잖아요. 그런 셀럽들은. 뭐 잘생겼다 예쁘단 말은 뭐 하루에 1000번씩 받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안 나머지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고 신경 쓰는 그 부분을 탁 잡아서 칭찬을 했을 땐 말도 못하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을 보고선 최초에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칭찬 매우 좋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특징 가운데 몇몇은 정말 아웃스탠딩, 아예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것들은 칭찬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국 씨가 드웨인 존슨한테 근육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라고 했으면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얘기 맨날 듣고 살 텐데 뭐. 근데 다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이 진짜 내가 잘 관찰해야지만 생기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 상대방이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관찰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특징이죠. 이런 걸 얘기했을 때가 정말 기분이 좋은 거죠. 확 기분이 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진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해요. 칭찬에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냥 노력 없이 칭찬은 그냥 할 수 있지만 그건 별다른 감흥을 일으킬 수 없고 조금이라도 이분에 대해서 관찰해보고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굉장한 대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네요. 나이가 들면서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해야 할 때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 조언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히 보태자면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엔 후배들한테 제가 직설적인 표현들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지만 그 직설적인 표현이 제가 생각했을 땐 조언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고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명백하게 그거를 꼭 좋게 받아들였을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네.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아나운서로서 필요한 덕목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잘못했겠습니까? 하나, 두 개 잘못했겠죠. 네. 나머지 8, 9개는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8, 9개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이 해야 될 말인 거죠. 하나, 두 개 잘못한 거에 대한 조언은 자기가 필요하면 찾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집어서 해야 될까?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 좋지도 않을 텐데 소위 열받을 텐데 기분 나쁠 텐데 네. 자존심 상할 텐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그렇네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언 같은 거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8, 9개를 잘하는데 한두 개 못한다? 그냥 못해도 돼요. 어느 분야든지 잘하는 게 8개면요. 그냥 에이스예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해도 됩니다. 네. 나머지는. 8개 중에 한두 개를 더 신경 써서 더 잘하는 게 필요하지 내가 모든 걸 꼭 다 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심지어 약간 극단적으로 10개 중에 하나가 남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정말 최고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력도 하고 있고 좋아한다 심지어. 그럼 전 그것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완전 동의합니다. 예.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쓸데없는 말이 뭐냐면요. 야, 너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좀 고쳐봐. 아, 그 말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적을 만들어내는 말 아닙니까? 아유, 최악이죠. 아니, 그리고 이미 다 좋다며. 그걸 뭘 고쳐야 돼요? 그거 한두 개 눈에 있어도 되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말고 들어 뒤에 오는 말은 다 기분 나빠요.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뒤에 오는 말은 다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은 제가 요새 강연 주제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봐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야야야, 너 막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 너 다 안 좋아해. 어디서 그런 말 들리더라. 야, 내가 들려서 하는 말이야. 그죠. 예. 나는 괜찮아. 예. 근데 사람들이 너 그거 싫어하더라. 이게 진짜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네. 말 뒤에 뭐 오는지 아세요? 나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나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시던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안돼 제발 그러지 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말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을 한 놈이 나쁜 놈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진짜 신경을 아예 쓸 필요조차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거든요. 그 제3자라는 애가 나를 욕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막 분노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네. 분노할 일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의 고민입니다, 작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좀 이상하게 잘 못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희 촬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잘 못 보고 이렇게 약간 아래쪽을 보고 대화한다거나 네. 이럴 때가 많거든요. 네. 하나를 역으로 여쭤보자면 네.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상대방들이 얘는 지금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데 라고 느끼는 것처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게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정말 나는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눈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 수 있어요. 네.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인중을 보라고 말해요. 아, 인중. 지금 제가 인중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더 편해요. 네. 그래, 실제로 그래요. 아, 실제로요. 네. 조금 더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제가 눈을 볼 때와 눈보다 높은 데를 볼 때와 눈보다 아래쪽을 볼 때 느낌이 다릅니다. 네. 제가 눈보다 위에 쪽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를 보잖아요. 좀 불편한데. 맞아요. 네. 약간 화난 듯한, 약간 날카로운 듯한, 혹은 거만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눈을 보거나 눈보다 밑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느껴져요. 조금, 예. 특히나 인중이 되게 편한. 맞아요. 네. 신기하다. 그걸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걸 정말 농담이 아니라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인중을 본다는 게 일단 바라보는 나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상대방은 대체로 얘가 내 인중을 보고 있어 이렇게 느끼지 않고요. 얘는 지금 나의 눈을 보고 있다라고 느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대가 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편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신기하네요. 예, 이거 저의 개인적인 진짜 고민도 담겨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비대면 대화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정말 요즘에 생각해보면 전화보다 카톡으로 소통을 더 많이 하거든요. 단톡방도 많고. 그런데 정말 본의 아니게 카톡으로 대화하다 보면 소위 빡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빡치는 카톡, 네. 무엇이 문제인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작가님.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스레드에서 사람들에게 설문도 해보고 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맞춤법. 맞춤법.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 찾아보잖아요. 남자 여자들 소개팅하고서는 그 다음에 카톡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맞춤법 틀린 거 오는 순간 정내미가 떨어졌다라는 글을 지금 그냥 검색해보면 10개는 금방 찾을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여성도 많고 남성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더 낫지 않냐? 나에다 히읗 받침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웃기려고 밈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정말 몰라서 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낫다고 하든지 낫다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딱 날라오는 순간 그렇죠. 그냥 그렇죠. 완전 정내미가 떨어지는 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진짜, 거죠. 예. 많습니다. 의외로. 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낫다 같은 경우는 좀 널리 알려졌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네. 잘 안 쓰는 어떤 표현들이어서 맞춤법 틀리기 쉬운 그런 건데 나는 잘 알아요. 그런 걸 틀리면 갑자기 이 사람이 한 단계 낮게 보이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있죠. 공적인 관계, 아직 만나서 안 친한 사람, 이제 막 알게 된 사람들 사이의 카톡에서는 저는 맞춤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설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반성한 부분인데 가까운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하대님의 사모님이 문자를 보냅니다. 네. 여보 점심 먹었어? 근데 먹었어요.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응, 먹었어. 그렇게 하십니까? 네. 카톡 열어볼 거예요. 검사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응. 이응. 이응.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응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싫어요. 아! 쓰시지만 싫습니까? 네. 저도 썼고 그게 날아왔을 때도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누가 저한테 이응 해도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후배가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나한테 존댓말을 내가 이응 하면 얘가 왜 이러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이 이응 하면 뭐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희 직원들하고 카톡 할 때도 제가 많이 쓴 게 이응, 키응 많이 쓰거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이응, 키읔. 이응. 응, 오케이. 아, 응, 오케이군요. 근데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학번이 94학번인데 네. 95년에 영화 네. 접속이 나왔고 그때쯤에 그 하이텔, 천리안, 그렇죠. 나우누리 이 PC통신이 PC통신.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PC통신을 하는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제 세대들은 이 말을 다정하게 친근하게 한다는 표시를 물결로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결. 웃음까지. 아유 그럼요. 물결 꺽쇠 웃음. 2개. 네. 고맙습니다 물결. 이걸 많이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그 하이텔 친구 중에 하나가 학교에 교수님이 시킨 리포트를 낼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엔 리포트를 손으로 써서만 내라 그래야 인정해준다 하는 교수님이 있을 정도로 컴퓨터로 쳐서 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반반 공존하던 시대예요. 근데 쳐서 내도 되는 어떤 교수님의 리포트에 이 친구가 한석준 물결을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교수님한테 끌려갔대요. 끌려가죠. 네. 이런 예의 없는 짓을 네가 몇 살인데 아직도 하니 이러면서 혼났다고 네. 하는 얘기가 94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대는 변해서 이제는 네. 물결이 뭐 예의 없다기보다는 그냥 아재구나. 네. 94년에 대학교 다닌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 이응, 키읔 뭐 이런 것들이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예의 없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의 없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줄여 쓰는 말들. 그 줄여 쓰는 말들이 상대방이 알 법한 말이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모를 법한 맞아요. 열받습니다. 90년대 초반 그 세대 분들이요. 네네. 줄임말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김 네. 아세요? 삼김 뭐 저희야 투표도 했는데요. 아니 그 삼김이 아닙니다. 삼김 시대 삼김이 김영삼, 아니에요. 김대중, 김대필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삼김 시대가 아니고 삼각김밥입니다. 그걸 삼김이라고 해요? 네, 삼각김밥. 삼각김밥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두 글자로 줄여요. 삼김. 근데 삼김 시대 하면은 그 예전에 정치인들 생각하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김 팀장님이 저한테 삼김 사다 드릴까요? 하는데 삼김이 뭐야?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또 맥날 아세요? 맥날. 맥도날드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씨, 다행이야. 다행이야. 네. 스벅은 아시잖아요. 스벅. 스벅. 네. 스벅은 뭐 이제 다 통용되니까. 예. 10분간 10분간 휴식을 CPU라고 한대요. 저 정말 충격받아가지고. 저는 CPU라는 말을 들으면 컴퓨터 CPU가 아마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그쵸. 예. 정말. CPU가 10분간 휴식이랍니다. 근데 이게 모두 통용되는 거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하와이 데저텍 채널이잖아요. 예. 이 채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대라고 예, 하면 예. 하와이 데저텍인 줄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나 하대님 만났어 라고 말하면 뭘 만나? 누굴 하대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요약하면 맞춤법,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기호 등등 줄임말 네. 이런 것들 좀 유의해야겠네요. 친끼리 상관없는데 만약에 공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나 혹은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카톡이라면 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배려예요.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이해한다면 배려의 차원에서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말투가 아니라 글투 네. 중요하다. 네. 말투만큼이나 네. 말을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면 보통 지금까지 경험해 보시기에 글투도 다정하던가요? 아니면 이게 일관성이 있던가요? 대부분은 비슷해요. 대부분은. 네. 전혀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 텍스트나 아주 딱딱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하던 사람이 만났는데 막 다정다감하고 그럴 때도 있고 반대의 반대도 경우도 있고.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저희 부서원들도 저희 팀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선 전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게 예, 콜포비아라고 불린다고 하던데 2023년 한 포털 사이트에서 MZ세대 14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35.6%가 콜포비아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콜포비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근데 예. 이게 예. 해외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더 조사가 빨랐어요. 21년인가부터 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 글로벌리하군요. 이게 네. 이제. 이게 저는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그때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하면서 안 만나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심지어 제가 제 아주 가까운 친구의 네. 딸, 지금 대학교 갔으니까 2사학번이죠. 그 친구가 고3일 때 물어봤어요. 야, 정말 전화가 그렇게 무섭냐? 자기는 너무 싫다. 친구랑 하는 것도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이걸로. 네. 그럼 만약에 배달 어플이 없어. 네. 중국집에 전화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네. 배달 어플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굶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우리는 옛날에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요. 이게 너무 익숙한 세대인데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태어나 집에서 단 한 번도 음식을 전화로 주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세대는. 그러니까 그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주문은 어플로 하는 거지 전화로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콜포비아나 폰포비아라고 검색하면 그 관련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것만 가르치는 그 커뮤니케이션 강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미국에 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에서 이걸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는 전화가 아닌 다른 방식들이 더 대세로 자리 잡을 날이 올 거예요. 오겠죠, 언젠가는. 근데 아직은 전화가 매우 중요하고 막강한 수단입니다. 대면이 제일 좋고요. 맞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대면이 제일 좋고요. 맞습니다. 대면이 안 되면 전화, 그것도 안 되면 그때 카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점프해서 일단 무조건 카톡부터 하겠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 아직은 그렇다면 전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연습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헤어질 때도 카톡으로 헤어진다. 뭐 알바 그만둘 때도 그냥 카톡 날린다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카톡은 날리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예의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날리는 거라고요. 날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위험합니다. 작가님, 대화하면서 미소 짓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기본 디폴트 값이 약간 웃상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방심하면 웃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또 반대로 디폴트 값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서 되게 이분은 좋은 표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절반은 인상 쓰고 있고요. 절반은 자기가 인상 쓰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왜 이렇게 네. 남의 말을 들으면서 인상을 쓰냐? 남의 말을 신중하게 들을수록 인상을 더 써요. 맞습니다. 왜냐면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뭔가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노력했냐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표정이 나빠져요.
이해가 되죠? 네. 우리는 미적분을 풀 때 제일 깊게 생각했고 그때 제일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긴 한데 요만큼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경청하면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깊게 생각할 때 그때 미소 짓고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얻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고 처음으로 예능 프로 나간 게 비타민인데 네. 그때 메인 작가 누나가 녹화 끝나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했었어요. 네. 너 지금 저 의사 선생님 말하는데 기분 나빠?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리고 저 나름 공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재밌고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깊게 생각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 누나가 알려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방송 모니터를 해봤더니 진짜 제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작가님도 노력의 결과이시군요. 근데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었던지 6개월쯤 웃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제서야 무표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진 그러면 어떤 표정이었다는 거냐고 도대체.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인상 쓰고 있는지 모르는 네, 거니까. 모를 겁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잘 들어야 되고 정말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들 알려졌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기도 하고 실제로 어려우니까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경청을 저는 두 가지로 의미를 좀 나눠서 보고 싶어요. 네. 하나는 진짜 경청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깊게 잘 듣는 거. 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깊게 잘 듣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시선 처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집중하고 듣고 있어도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네. 정 못 보겠으면 메모라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메모하고 있으면 내 말을 들으면서 듣는 것 같잖아요. 네, 들으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차라리 그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오늘 촬영을 해야 돼서 약간은 삐딱하게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제 온몸이 말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네, 저는 이걸 무릎 방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무릎 방향까지도 상대방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게 좋아요.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네요. 다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무리 하느님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게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 있잖아요. 무릎 방향. 그러면 전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신체의 모든 것, 어깨, 가슴, 네. 무릎 이게 다 지금 현재 말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을 정말 확실하게 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정말 어떤 선배한테 감탄했던 내용인데 핸드폰을 덮어놓더라고요. 이제부터 난 집중할 거야. 너의 말에. 심지어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우와.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선배가 그렇게 행동할 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만 해도요. 제가 핸드폰을 하면서 얘기할 때와 그냥 커피를 놓고 와이프한테 집중하면서 얘기할 때와 그분의 반응이 달라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분한테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행복도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양심냉장고 나는 가수다. 다들 기억나시죠? 방송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예능이라는 그 전성시대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스타 PD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는 쌀집 아저씨로 더 많이 친근하게 알려진 분이죠. 들깨처럼 연출하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영희 PD님을 모셨습니다. PD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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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들깨처럼 연출하다. 지난 35년 동안의 방송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신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제목에도 사실 에피소드가 있다고 책에 들어있는데 들깨처럼 연출하다. 어떻게 나온 제목입니까? 하여튼 뭐 책을 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목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제목을 찾는 도중에 2002년도에 네.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할 당시에 네. 현장에서 직접 연출을 했는데 해외 촬영을 나갔을 때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요즘은 예능이 해외 촬영 잘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는 예능에서 해외 촬영을 나가기가 방송사에서 쉽게 이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뭐 드라마도 아니고 예능. 드라마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작비도 너무 많이 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제가 5박 7일 동안 6편을 찍어가지고 오겠다.
6편을. 와. 그러니까 이거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1.5편씩 막 찍는 스케줄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게 된 거예요. 그 유럽을 6개국인가를 돌아다녔는데 그걸 5박으로 돌아다녔으니까. 그 많은 그 스탭들과 스탭들과 출연진과 또 네. 출연진에 딸린 또 이렇게 네. 스탭들까지 다 그 큰 그룹이 그렇죠. 6개국을 5박 7일 동안 한 돌아다니면서 25명 정도가 다녔던 것 같은데 버스 한 대 꽉 차가지고 이제 이동하고 막 이럴 때인데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니까 제작비를 아껴야 되니까 네. 밥은 햄버거만 먹고 다니는 거야. 이동하면서 밥 먹을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이동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자고 있으면 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 또 찍고 와. 그런 시절인데 거의 막바지에 로마의 큰 공원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어디 영국의 해변을 갔는데 영국 해변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꽤 있었고 네. 근데 로마의 공원에도 책을 읽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 하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해변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공원은 너무 넓어서 끝이 안 보이는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든지 아니면 피크닉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네. 있는데 그 사이가 몇백 미터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분명히 찾았는데 저 사람을 인터뷰하러 가려면 이 25명의 스텝이 가려면 한 10분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서 자, 스탠바이 저기 있어. 저기 가는 거야. 그럼 어디야? 이렇게 봐. 저기 있잖아. 그럼 지금부터 뛰어가면 힘드니까 살살 가자. 그래서 사자가 접근하듯이 이렇게 하고 소정히 접근을 해서 20-30m 남겼다. 그러면 진짜 맹수가 이 먹이를 확 달겨들듯이 자, 스탠바이 뛰어! 뛰고 가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이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인터뷰하고 뭐 재밌게 하고 인터뷰 딱 끝나면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보고 다음에 어디 갈까 그래서 찾아요. 저기 있다 저기 가는 거 딱 끝났어. 야 다음은 저기야. 그러면 한 500m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잠깐 가자. 이렇게 하고 한 20-30분 남았을 때 뛰어! 그럼 막 뛰고 그 인터뷰를 하니까 중간에 거의 끝나갈 때쯤에 유재석이 형 잠깐만 이거 우리 들깨 아니에요? 들깨 떼가 떼 몰려다니고 들깨 야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깨 떼같이 이 현장을 다녔던 그런 경험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5년 동안에 현장에서 연출한 것이 내가 들깨처럼 연출을 했구나. 먹이를 찾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기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밤을 새면서 잡으면 탁 놓지 않고 끝까지 한번 파고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깨가 본능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방금 PD님 말씀을 들으니까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연설이 떠오르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 왜 들깨 하면 뭔가 포동포동한 모습이 아니라 앙상해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이고 이빨도 날카롭고 배고픈 채로 계속 이렇게 먹을 걸 찾아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연출을 치열하게 하셨다는 게 지금 이 에피소드 하나로도 느껴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스타 PD 1세대십니다. 요즘이야 사실 김태호 PD, 나영석 PD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대중에게 친근한 프로듀서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심지어 요즘에 보면 나영석 PD님 같은 경우에는 팬미팅하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가 또 변해서 프로듀서의 팬덤이 또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OTT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그냥 오로지 공중파만 있던 그 시기에 유일하게 사실상 스타 PD 쌀집 아저씨로 대중분들께 출연을 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나요, PD님께서는? 저는 AD 시절을 한 5년을 거치면서 그때는 AD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우고 필요한 것 준비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저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거를 찾아다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질서나 이 환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PD가 됐을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다르게 해버리라.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몰래카메라도 시작을 하고 이제 그것도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잘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서경석, 이윤석, 박명수라는 신인들을 제가 캐스팅을 해가지고 탁 띄워주고 네. 그다음에 이경실이라는 아주 걸출한 아주 특출한 여자 코미디언이 그 당시에 있는데 이경실 씨를 도루묵 여사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빵 띄워줬어요. 사실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출연한 그 출연자들이 뜨면 네. 프로그램이 같이 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탁 그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제가 만든 신 웃으면 목요라는 그 네. 코미디 프로가 이제 딱 떴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PD가 왜 카메라 뒤에만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방송국에 대한 호기심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아질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방송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이제 막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프로는 하나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걸 뭐 정식으로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지루해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카메라를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큐를 주고 있거나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몇 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서 방송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굉장히 새롭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네. 또 연출을 하러 스튜디오 딱 올라가면 이 옆에 고참 카메라 감독 뭐 기술 감독들이 앉아가지고 네. 어이 김 PD, 예? PD는 카메라 뒤에 있는 거야. 왜 앞에 나가서 자꾸 보이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네. 아 그런가요? 재밌는데. 그리고 이제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근데 이경실 씨가 갑자기 녹화를 하는 도중에 게스트가 나오면 게스트가 막 이렇게 추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이제 음악이 필요하니까 이경실 씨가 음악 주세요 하고 이제 위를 보고 피디님 음악 주세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쌀집 아저씨 맞아요. 음악 주세요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위에서 부정실에 듣고 있다가 저게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저 쌀집 아저씨라는 게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지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양반이 말이죠 그 저 PD 양반이 PD처럼 안 생기고 동네 쌀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 별명이 쌀집 아저씨예요. 막 지가 막 웃는 거야. 막 그렇게 해주고 쌀집 아저씨 음악 빨리 달라니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이제 음악을 줬어요. 녹화가 끝나고 편집을 내가 하잖아요 직접. 편집하다 보니까 야 이걸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방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다가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서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PD를 쌀집 아저씨라고 부르고 막 연기자가 가지고 놀잖아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작가나 FD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걸 딱 편집해가지고 방송을 했죠, 같이. 그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일반 시청자들도 PD가 저렇게 일을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김영희 PD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영희 PD가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였군요. 쌀집 아저씨가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 후배 PD,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후배 PD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PD로서 누릴 거 다 누린 유일한 분일 겁니다.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그런 PD신데 이런 PD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PD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어느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사실 좀 띵하더라고요. 띵해서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생각을 해봤죠. 내가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PD가 힘이 있었을 때, PD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PD가 된 것부터 운이 좋은 거죠. 네. 지금 PD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힘도 사실은 PD의 힘보다 매니저나 연기자나 작가의 힘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당시는 PD가 거의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성실하게만 하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PD가 됐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운이 참 좋게 내가 캐스팅을 하는 연기자들마다 정말 열심히 해줘서 다 스타가 됐어요. 그것도 근데 이미 스타인 연기자를 희극인이나
이렇게 픽업을 하신 게 아니고 신인일 때 혹은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네. 딱 캐스팅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나 김용만 씨나 이런 경우는 잘 됐었는데 아주 빵 뜨지는 않았어요. 네, 네. 네.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경규 씨 같은 경우도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있었을 때 양심냉장고로 양심냉장고. 올려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 연기자하고 궁합이 맞아서 뜨면 둘 다 좋은 거예요. 당사자도 뜨고 우리 프로그램도 뜨고 네. 그렇게 되면 PD도 이게 딱 뜨고 그렇게 돼서 시너지가 진짜 있는 거죠. PD로서 첫 연출작이 일요일 밤에라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몰래카메라는 사실 MBC가 그 당시에 예능 왕국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거기에 포문을 열고 그 입지를 이렇게 확고히 한 게 정말 몰래카메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시청률이 지금 아마 그런 시청률을 얘기하면 말이 되냐라고 할 정도로 일단 40%가 넘었죠. 40%가 넘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몰래카메라 할 때 도로에 별로 차가 없었거든요. 다들 거의 분위기가 일요일 밤에 빨리빨리 할 거 하고 몰래카메라 봐야지. 예,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유열 씨가 이렇게 야외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경규 씨가 샴푸를 뒤에서 계속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품이 계속 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그 영상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궁금합니다. 이 몰래카메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방송이 제작이 안 된 에피소드가 아. 있는데요. 이제 몰래카메라가 최정점에 이르러서 한 네. 거의 1년 6개월 이상을 갔을 때 네. 굉장히 글로벌 여행사죠. 여행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우리가 모든 걸 협찬해 줄 테니 하와이에 가서 해외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게 어떠냐. 아하. 그래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경규 씨하고 작가들하고 회의를 딱 해서 아이템도 아주 좋은 걸 찾았어요. 네. 하와이의 대저택에 가서 요트를 타고 그 앞에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가수 K 모 씨도 이제 딱 섭외를 해놓고 네. 그래가지고 가서 모르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가수가 하면 이경규가 몰래 저 뒤에서 스쿠버 이걸 입고 물에 들어가서 그 찌에다가 뭐 이상한 걸 달아놓는 거야. 먹다만 깡통을 달아놓고 뭐 나중에는 뭐 노트북 같은 것도 달아놔가지고 정말 웃기잖아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뭐지 뭐 할 때 이경규가 이렇게 자꾸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깜짝 놀라가지고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그런 아이템, 재밌는 아이템까지 아주 그냥 네. 흥미진진하게 끌고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제가 안 나는 거야. 왜요? 해외 촬영을 했더니 결제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장님한테 갔어요. 이거 결제는 안 겁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결제를 안 해줄 리가 없어. 국장이 지금 뭉개고 있는데 결제 할 거 진행해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여기 다 준비하고 했는데 이틀 남았는데 이걸 안 찍어주는 거야 국장이. 네. 이제 국장은 만나러 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제 부장님 나가서 부장님 그거 진짜 이거 우리 가야 돼요 지금 다 준비했는데 그랬더니 야 괜찮아 찍어줄 거니까 걱정 말고 준비해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 부장님이랑 먹고 다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다음날 떠나야 되잖아요. 네. 안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국장님한테 직접 가려고 네. 국장방을 딱 내려놨더니 국장이 안 계셔. 국장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오전 중으로 빨리 보내지 않으면 거기서 항공권이고 뭐고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항공권을 끊어야 되니까 네. 이게 보니까 거기 도장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장님이 찍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맞고 일단은 내가 이걸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담당자 여행사 담당자한테 이걸 보내주고 이거 가짜니까 내가 찍은 거야. 근데 진짜는 이따 오후나 저녁에 나올 거니까 이거 가지고 진행해서 티켓팅하고 하셔. 네. 했는데 만약에 진짜 오늘 저녁이라도 국장님이 안 찍어준다. 네. 뭐 이상한 변수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없는 걸로 갑시다. 그래도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가자. 네. 이거 가짜다. 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줬어요. 예. 그거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티켓팅만 좀 해라. 네. 근데 얘가 지네 사장한테 보여준 거야. 사장도 쪼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장이 우리 국장하고 친구야.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 얘기예요. 나중에. 뭐 경장 고마워. 늦게 해줄 건 빨리 해주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그건 나 해준 적 없는데 이렇게 된 거야. 야 김영이 오래 씨발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부장이랑 가서 혼나고 막 제가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이 또 자기가 찍었다고 그러고
내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와, 부장이 막 자기가 찍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이렇게 보다가 야, 둘 나가. 네, 나가. 네, 그러더라고. 네. 나가. 그래가지고 예, 그러고 나왔죠. 그랬더니 없던 걸로 해준 거예요. 그거 안 찍어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소비 풍조가 많아서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벌써 이 정부로부터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잘 나가는 몰래카메라에서 해외를 가면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니까 좀 이따 가든지 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가든지 해. 지금 당장 가면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나중에 내가 술 먹으면서 국장한테 그 설명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내가. 그러게요. 그래서 난 그게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예요. 지금은 사실 뭐 저희 채널도 이렇게 피디님과 인터뷰를 하면 자막이 다 달려 나갈 겁니다. 예.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 자막이 달려서 나가는 게 지금은 너무 그냥 당연하거든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이 예능 말 자막을 처음 우리나라에 네. 도입해서 이렇게 쓰신 게 피디님이셨다고 네. 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아니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자막을 왜 달냐. 예전만 해도 자막은 외국어를 알아듣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이 됐을 테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자막이라는 것은 네. 보도 프로나 예능 프로나 장소를 공지한다. 여기가 어디서 하는 정도. 그리고 이게 뭐 몇 시 정도다. 아니면 뭐 그런 정도에 공지하는 거. 그 출연자가 누구다라는 거. 하얀 자막으로 작게 들어가는 예. 그런 자막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네. 일본에는 이미 그렇게 큰 자막들이 아. 뭐 이미 아주 만연이 돼 있는 네. 어떤 프로나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한국은 네. 나의 선배 PD들이 10년 전, 15년 전부터 일본 프로그램 참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예능 프로는. 네. 저걸 10년, 15년 전부터 봐왔는데 왜 한국에서는 저걸 안 할까, 저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조연출할 때는 못하는 거니까 내가 연출을 하게 되면 저걸 하리라. 네. 뭔가를 하리라, 새롭게 하리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을 갖게 돼서 결정권이 있으면 난 한국적인 예능 자막을 크게 넣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넣었어요. 실제로 넣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넣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이 자막을 미리 타이핑을 해서 쳐야 되거든요. 여기는 아마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네. PD나 연출자나 작가까지도 잘하면 그냥 쳐가지고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그때는 미술부에서 디자이너들이 자막을 따로 쳐서 그거를 편집할 때 하나씩 이제 온에어를 시켜야 돼요. 네, 하나씩. 그래서 이 말이 시작할 때 이 자막을 넣고 끝나면 저 말이 시작할 때는 다시 두 번째 자막을 넣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얀 이렇게 장소 공지 자막 넣고 그러면 한 프로그램 해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편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거는 한 6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자막이. 그렇죠. 그것도 다 타이밍에 맞춰서 넣었다 빼야 되고 수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디자이너들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서 내가 이거 3일 밤을 새워도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실에 편집 감독하고 이거 넣는데 야 이건 날밤 새도 못 넣는다. 네. 잘못하면 다시 가고 잘못하면 다시 가고 타이밍 맞추기가 수동으로 힘들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넣었어요. 딱 방송 온에어 되기 1시간 전쯤에 완전하게 딱 자막을 다 넣어가지고 편집본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고 1시간 후면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는데 그때 제가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빨리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의 방송의 모습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이제 다 죽었다. 씨. 네. 해가지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막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항의 전화였나요? 칭찬 전화였나요? 아니 전화벨도 한두 개가 아니고 온 예능국 온 벨이 다 울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 대박이다. 야 이 자막이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는 그래 내가 한 건 했다. 딱 있는데 작가들이 막 가서 봤잖아요. 막 심상치 않아 표정들이. 네. 왜 그래? 무슨 전화야? 큰일 났습니다. 자막 빼라고 난립니다.
화면 어지럽다. 어지럽다. 네. 이거 여기 다 청각장애인만 있냐. 다 들리는데 그걸 왜 넣느냐. 난리가 나. 그러더니 우리 회의실 전화로 국장이 전화를 했어요. 야, 김영희, 너 미쳤어? 자막 빼, 이 자식아. 하도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끊었지. 그러고 안 뺐지. 와. 그리고 계속 그 네. 다음 주에도 딱 넣고 도망다녔어, 아예. 아예 전화 막. 와. 그 다음 주도 넣고, 그 다음 주도 넣고. 그러니까 김영희 어디 가서 자꾸 난리가 나는데 도망다니는데 뭐 내가. 난 말. 그리고 이제 한 2달을 개인적인 고초를 겪어가면서 네. 넣었어요. 난 2달쯤 지나니까 진짜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S본부의 어떤 프로가 자막을 똑같이 넣는 거야. 이만한 자막을 예능에. 우와! 야, 이거 대박이다. 걔가 넣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KBS에 또 뭐 어디 예능 프로에서 넣기 시작하는데 네. 그 한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예능 프로의 자막이 지금과 같이 다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때 휴대폰도 끄고 그냥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2달을 버티는 게 마음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무조건 된다. 예. 확신이 정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있었죠. 그래서 들깨처럼 연출하다의 책에 보면 반대가 없으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이 자막 때도 그랬고 양심 냉장고 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능의 또 방송에 지금 생각하면 한 획을 그었던 정말 그런 사건들이자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느낌이에요. 예. 일단 느낌이 자막 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고 화면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 출연자들이 또는 연출자가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자막을 통해서 보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시청자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거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이건 양쪽 다 대박이다. 네. 제작진에게도 좋고 시청자에게도 좋고 조금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처음엔 느낌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반드시 양쪽에 다 좋다. 이건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양심 냉장고 처음 만들 때도 예. 매 깜깜한 밤에 신호등 지키는데 시커먼 차가 와가지고 서는데 와 섰다 그러고 박수치고 뭐 선물 주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이 작가들이. 네. 야, 그래서 내가 그걸 설득하는데 진짜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근데 결국엔 마지막에 설득이 잘 안 돼요. 갈수록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시점에 다가갈수록 걔네들도 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건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어느 순간의 느낌인데 제가 그 실제로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면서 신호등을 한번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네. 그 지켜봤더니 새벽 4시에 진짜 아무도 안 지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섰어요. 네. 서서 그 깜빡깜빡거릴 때 그냥 피곤하기도 한데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그냥 서고 있다가 네. 이게 신호등이 딱 바뀌길래 바뀌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네. 바로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었는데요. 예. 그러고 이제 주차를 하는데 기분이 참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이거다. 네.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막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 재미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재미가 있는데. 그리고 재미는 없어도 일단은 사람들이 그거 지키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을 받으면 이 방송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한 거다. 그래서 하자. 그리고 이제 설득을 했지만 안 됐는데 거의 마지막 며칠 남겨두고 이것도 PD의 결정권으로 네. 딱 모아놓은 다음에 신호등 아이템과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데리고 게임하는 아이템이 하나 네. 있었는데 그것과 이 신호등이냐 게임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네. 이틀 전에. 그래야지 세트도 준비하고 촬영 준비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다 모아놓은 다음에 자 결정할게. 사람들은 다 이 게임하는 줄 알았을 거야. 네. 얘들아 결정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신호등 한다. 예? 신호등 해. 이거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거 안 돼도 시청률이 지금 그때 당시에 2% 나왔어요.
일요일 밤이 완전 쫄망을 해가지고 2% 나올 때 내가 구원투수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뭘 하든지 이거 있잖아 2%보다는 잘 나와 걱정하지 마. 그리고 2% 똑같이 2% 나오더라도 이건 감동이 있잖니. 네. 이게 가는 거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이게 가는 거지. 야, 가 이경이 불러 했는데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전에 예. 이경규 씨 만나서 네. 소주 한잔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경규 씨가 그 당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경규 씨가 형 내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억지로 그냥 다 그만두자고 그러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장애인이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순간이 제가 연출한 35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뽑으라면 그 장면이에요. 네,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처음에 음주운전한 줄 알았어요. 막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아,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장애인인 거예요. 막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보니까 그 순간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창문을 내려보고 혹시 술 냄새가 안 나나. 네.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는 거야. 맞아요. 야, 그 순간에 막 눈물이 탁 맺히면서 막 하얘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정말.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 났잖아요. 정말 대박이 났죠. 촬영을 딱 마치고 스태프들 다 가고 다 거기서 인사하고 헤어지죠. 그리고 나는 FD나 조인출을 데리고 이제 테이프 다 챙겨가지고 편집하러 들어와야 되니까. 네. 밤새 편집을 해 방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야, 이런 일이 어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나한테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형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 끝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출연자들이에요. 이경규 씨도 똑같이 그러는데 그날은 안 간 거야. 자기도 뭔가 막 너무 띵한 거야 머리가. 그러더니 형 그래서 이경규 씨 왜 안 갔어? 내가 그랬더니 형 근데 나 하나 물어보자. 이거 형이 연출한 거야? 이 사람들 준비시켰다가 보냈냐 이거야. 이거 형이 연출한 거 아니지?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야 이걸 어떻게 연출을 하냐. 그런데 그런 말이 실제로 많았어요. 너무 극적이니까 네. 감동을 일으키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이경규 씨가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 나 진짜로 이거 형이 연출한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 그러더라고. 와. 그럴 정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초대박이 났잖아요. 네. 근데 양심 냉장고하고 예능 자막을 넣는 과정에서 아까 반대가 없으면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 물어보셨잖아요. 예. 저는 하나 더 나가서 특히 젊은 분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반대가 없으면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건 좀 약해. 반대의 강도가 셀수록 대박날 확률이 높아져요. 주위의 반대의 강도가 세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득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이뤄내면 성공할 대박날 확률이 높아진다. 정말 전적으로 200% 공감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할 것 같아요. PD님 본인이 도입한 건데 자막을 지금 이제 유튜브까지 와서 자막이 다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상력이다 라는 말, 이 말씀을 양심 냉장고를 하면서 알게 됐다. 이 말의 의미가 진짜 뭔지, 이 양심 냉장고를 하면서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이 의미를 어떻게 깨닫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새벽에 직접 신호등을 지켜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도 신호등을 아무도 안 보는데 지켰는데 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안 나올 수 없다.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키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스스로 뿌듯해지는 이런 마음. 이렇게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작가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 작가들이나 스태프들은 사실은 프리랜서들이 많아서 프로가 성공하면 자기 몸값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성공하는 프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 자기가 봤을 때 양심 냉장고는 성공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대박 날 줄 모르고. 근데 나는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게 상상의 차이입니다. 나는 직접 경험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휑한 그 거리지만 깜깜한 거리지만 거기서 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할 수 있다. 그 전 과정을 이미 머릿속에서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죠. 한번 다 이렇게 돌려보신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 작가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네.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상상을 하려면 사실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게 아니면 그 전에 뭐 어떤 것이 이제 전거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상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상을 못 하고 나는 상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대박 프로그램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상은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나는 한 번 더 얘기하면 네. 상상은 지식이 할 수 없는 실천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상상을 하면 실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상상이 안 되면 못해. 근데 알기만 하잖아요. 네. 지식만 있다? 그러면 실천하기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또는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상상은 실천력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실천력은 누가 옆에서 뜯어말려도 자기가 알아서 하죠, 이제.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하죠. 옆에서 보기에는 네. 와, 저러다가 죽을 것 같고 좀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은데 자기는 즐기면서 해요.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제 나눔 가수다 이야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예능 국장까지 거치시고 예능 국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 현업은 안 하잖아요. 연출은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현업에 다시 복귀하셨어요. 복귀하시고 이때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딱 그 카드를 빼서 꺼내셨는데 이때도 쉽지 않았겠죠. 이런 정말 새로운 기존의 가수들을 순위를 매긴다, 경연을 한다, 이거 자체가 정말 센세이션했거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 강타한 예능이었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 예능국장을 하고 현업에서 떠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뭔가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싶고 네. 한데 그럴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셨지만 네. 재미가 없으셨군요. 예. 재미가 없어. 아, 이거 맨날 남 뒤치다거리나 해주고 나 이거 아 싫은 거야.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김태호하고 그 네. 유재석이 무한도전 하고 있는데 네. 내 예능국장이잖아요. 네. 편성국에서 이거 시청률 안 나오니까 네. 이번 가을 개편에 정리하고 새로운 거 하자. 개편안을 막 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이렇게 모니터를 몇 주 해보면 무한도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 재밌는 게 이게 네. 제일 재밌는 거야. 네. 근데 시청률이 안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만 버티면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재밌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본부장단, 국장단 회의하고 사장까지 회의하고 그런 데서 내가 무한도전은 절대 안 쓴다. 여기서 무한도전을 직접 몇 번 본 사람 있냐. 안 보지 이 사람들은. 네, 네.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게 제일 재밌는 거다. 네. 나는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가야지 뭐 그러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남 뒤치다거리나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접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현업에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 당시 말해도 예능국장 하던 사람이 이제 특임 국장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 국장으로서 또 현업한다고 하기가 좀 뭐하고 막 이런데 그때도 마침 새로운 프로그램이 MBC에서 필요할 때였어요. 일요일 밤이 약간 저조해지고 네. 그래서 내가 만들겠다. 그 당시에 예능국장한테 얘기를 했죠. 그 당시 예능국장도 나의 선배예요. 내가 워낙 어려서 해가지고 예. 그 선배한테 가서 내가 국장 타이틀은 달았지만 직접 하나 만들 테니까 허락만 해주면 내가 만들어서 일밤을 살리겠다. 네. 그랬더니 그래?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 그래요. 내년 2월까지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거 해봐. 딱 그러죠. 오케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간 거죠. 허락을 얻고. 근데 그때부터 에너지가 막 살아나더라고. 사람이 내가, 사는 것 같은 네, 이제. 내가 막 견업을 이제 한다. 아. 그리고 이 적당한 두려움 있잖아요. 불안감. 네. 이게 힘을 다시 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요. 그게 텐션을 되게 그렇죠. 유지시켜 주죠. 네. 그래서 내가 복귀할 거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거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이거. 야 죽겠더라고 나중에. 네. 내가 지금까지 예능 코미디만 했는데 버라이티만 했는데 일단 가수들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서바이벌을 한다 그러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죠. 네, 거기서도 새로운 걸 찾았죠. 그거 찾는 순간 들깨처럼 확 물었지. 아 이거다. 이걸로 나는 간다.
기존 가수들은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아니 내가 프로페셔널 가수인데 여기에서 또 평가를 받고 순위가 매겨지고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 전 이건 그냥 시청자로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네. 무슨 가수가 특히 그 톱 가수들이 네. 뭐 무슨 서바이벌을 해. 이거 네. 아니야 이런 걸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가수들도 있었고 오. 다른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 뭐 서바이벌도 뭐 할 수 있지 뭐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긍정을 하는 쪽과 부정을 하는 쪽이 있었지만 긍정을 하는 쪽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딴 사람이 하면 뭐 할 수 있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섭외에 성공을 했죠. 피디님이 35년 전에 MBC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MBC 최종 면접에서 입사를 한다면 요리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예, 그 기획안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마침 또 최근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피디님께서 입사하셨던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미디어 환경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현재 이런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공중파에 35년간 몸담으셨던 프로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 프로 참 볼 거 없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고 네. 너무 자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김 PD나 김 선배나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좀 프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를 칭찬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 많이 하죠. 사실 저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지금의 상황이 허락하는 가장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양심 냉장고 같은 걸 한다. 사람 안 봐요. 안 보죠? 누가 나한테 어제 이경규 씨도 양심 냉장고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한번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에 맞는 스타일의 양심 냉장고류를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죠. 지금 스타일에 맞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것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지금 여행 프로 많이 하고 지금 요리 프로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다 토크 프로거든요. 그렇죠. 만들기 쉬우니까 정해져 있고 그래야 사실은 제작비도 나오고 광고도 붙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부부를 출연시킨 적이 있어요. 2시간 특집으로. 네. 그때 김영만 유재석이에게 사회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 버릇 없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청소년에 관한 아이템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웃으면서 네. 나 어렸을 때도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그랬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연출할 때도 볼 거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네. 지금도 똑같아요. 볼 거 없다고 그래요. 근데 PD로서 내가 제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좀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그 새로운 걸 찾는 것이 발전하는 거다. 앞으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안주해서 제작비 어느 정도 타는 아주 안정적인 이 포맷에 스테이하지 말고 나가라 앞으로. 새로운 걸 찾아서 나가라. 그러다 보면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이게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뭔가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딱 거기서 망할까 봐 두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망할까 봐 하면 안 되죠.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성공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공한다. 이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 가야 됩니다. 제가 또 하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오르는데 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링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글러브를 딱 끼고 링에 딱 오른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제작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네요. 복서가 그 대전을 앞두고 링에 올라가는데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무조건 지는 거죠. 무조건 지는 거죠. 그래놓고 이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예.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링에 올라가기 전부터 질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PD님은 지금까지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영향력을 많은 대중분들한테 주셨고 앞으로도 또 그러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양심 냉장고를 하기 전에는 정지선이 뭔지 거의 대부분이 몰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이후로 정지선이 횡단보도 전에 서야 원래 교통법규에 맞는 거구나. 그거 자체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그때 깨달았고, 정말 이런 프로그램 하나로 전 국민에게 이런 영향력을, 단적인 예로 이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똑같은 것도 안 되고 이때는 된다. 때가 아니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은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 대박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네. 1996년도에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네. 그 당시에 후지 테레비가 1등 방송사였는데 네. 후지 테레비의 사장이 나한테, 나는 우리 후지 테레비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프로가 이겁니다. 한 게 요리의 철인이라는 프로예요. 요리의 철인. 그게 3명의 대가 셰프가 멋있게 있고 탁 등장을 하면 매주 도전한 이태리 요리사가 도전하기도 하고 중국 요리사, 프랑스 요리사가 도전하기도 하고 매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흑백 요리사는 큰 냉장고 나오고 막 해가지고 재료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중식 요리사가 나왔다. 중식 셰프 딱 둘이서 이제 붙는데 네. 재료를 공개 안 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재료를 탁 공개하면 예를 들면 우럭 한 마리가 딱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냉장고들에는 모든 음식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 우럭을 딱 보는 순간 둘이 막 이러다가 쌌다 하면 60분이 딱 쌌다가 돼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막 만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단이 평가해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프로인데, 그 당시에 압도적인 전체 1위를 하고 있었어요. 와, 96년도에 네, 일본은 96년도에. 벌써 그런 프로그램을 예, 그런 하고 프로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지금 스케일과 테크놀로지의 버전이 흑백 요리사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네. 근데 걔네들은 30년 전에 요리의 철인이라는 프로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네. 그런 프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연수를 하면서 어디를 가도 무슨 텔레비를 틀어도 다 요리 프로야. 전부 요리 프로예요. 낮부터 밤까지.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2005년도에 요리 프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요리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맞아요.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뭐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런지 요리가 이게 맛이 있건 무슨 재료가 있건 뭐 뭘로 만들건 어떻게 볶아 만들던 삶아 만들던 관심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요리를 어떻게 만들지 뭘 하지 네. 요리에 대한 관심이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있었던 민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리 프로를 만드니까 그렇게 대박이 나서 모든 채널에서 막 낮이고 밤이고 만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요리에 관심이 생기니까 요리 프로를 어떻게 만들어도 거의 다 보잖아요. 열심히만 만들면. 그래서 이미 관심도 없던 한국에 그런 프로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막 요리사 전성시대가 나오고 이제 흑백 맞습니다. 요리사까지 등장했잖아요. 네. 이게 내가 만들었을 땐 잘못 만들어서 실패했을까? 아니죠. 더 잘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흑백 요리사는 성공했잖아요. 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는가, 그걸 맞춰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성공을 좌우하는 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노는 계속 젓고 있어야 되고, 노를 계속 젓고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쫙 나가는 거다. PD님에 대해서 계속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재석 씨, 이경규 씨, 신동엽 씨, 김용만 씨,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희극인들이 PD님에 대해서 계속 그냥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끈질기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한결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당연히 좋아하는 걸, 재밌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어떻게 그 원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저도 힘들잖아요. 뭐 편집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그걸 그냥 며칠씩 밤을 새면서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기 싫거든요. 이 PD 생활을 하다 보면 편집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서 편집실에 들어가는 시간은 미루다가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때 들어가서 혼자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작가분들이나 우리 지금 후배 PD들도 힘들 거예요. 편집하는 게 내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루하고 인내를 필요로 한 이제 작업이라 진짜로 저는 국장급 PD가 됐을 때도 편집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안 하죠. 부장, 난 차장만 돼도 안 하죠. 근데 국장 돼서도 해가지고 마지막에 파인 커팅까지를 제가 다 하고 넘겼어요. 예. 편집실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싫으냐면 내가 소라면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일 거다. 진짜? 그런 기분을 가지고 편집실에 들어갈 정도예요. 그것도 매주 막. 매주. 매주 또는 며칠씩. 네. 아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국장이 되면서도 그 편집을 끝까지 한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원칙을 하나 정하면 내 스스로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들 눈에는 그게 끈질기다고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편집은 내가 PD라면 반드시 직접 해서 내 손을 거쳐서 방송이 나가야 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쉽잖아요. 그냥 간단하잖아. 근데 그거를 지켜요. 지키니까 남들 보면 자 국장 됐는데 편집을 한다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나는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기 싫은 그거를 그래도 나는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규율을 스스로 이렇게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들깨처럼 연출하다의 책에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이란 많이 웃는 사람이다. 피디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 한 말씀 이렇게 한번 쫙 부탁드리겠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제 네.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를 써서 그 성공의 한 문장 한 문장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역시 대문호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그분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네.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라는 말 그게 가장 와닿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성공의 구절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것. 어린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것. 그게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인생에서 큰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웃는 것과 네. 어린 아이에게서 사랑받는 것. 네. 이게 사실상 나를 돌이켜보면 네. 성장을 하면서 내 안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져요. 내 안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져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사랑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걸 봐도 애들은 까까까 웃는데 네. 어른들은 아무도 안 웃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단어를 치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같은 것도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밝게 볼 수 있고 자꾸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